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조선시대에 가장 컸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외란과 호란이죠. 외란과 호란을 합쳐서 우리는 양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 언제나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21강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양난, 네, 이런 어떤 제목으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잖아요. 이 양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외란과 호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외란과 호란. 외란은 바로 일본을 말하는 거죠. 네,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을 바로 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을 바로 외란이라고 한다. 두 번 있었죠?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592년 조선이 건국하고 정확히 200년 후입니다. 네, 1392년 조선 건국 후 정확히 200년 후에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거의 그 임진왜란의 연장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597년에 일본이 잠시 물러갔다가 휴전협상을 계속했어요. 휴전협상을 하다가 휴전협상이 결렬되니까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1597년은 육식갑자로 정유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모두 임진왜란, 정유재란 모두 이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의 호란은 우리 외란이 끝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호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거는 조선과 당시 북방 유목민족인 여진족, 여진족과의 전쟁이 되겠어요. 이러한 북방 유목민족을 우리는 좀 폄하할 때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건 1627년 정묘호란. 정묘년이죠, 이때. 네, 정묘호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자, 이 당시에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후금이었습니다. 후금.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 또는 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고려시대에 아골타가 건국한 금나라와 헷갈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사에서 우리 역사가들이 그냥 이때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정묘호란은 조선과 후금과의 전쟁이었다. 자, 그리고 1636년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요. 당시 이 후금의 황제인 홍타이지가 자기 나라의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꿔요. 그래서 1636년 요때 쳐들어왔을 때에는 조선과 후금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 병자호란. 병자호란이고 요때는 나라 이름이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조선과 청의 전쟁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진족. 네, 요렇게 자, 이러한 순서로 우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여기부터 좀 봐줘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 지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의 지도로 우리 한번 자 살살 이동을 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바로 조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 위에는 북방 유목민족이 있는데요. 이 북방 유목민족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이쪽에 거란이 있었죠.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뭐였죠, 여러분? 요죠. 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요서, 요동 이렇게 요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란족은 이미 고려시대 때 이 요나라가 바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위쪽에 있는 북방 유목민족은 그냥 통째로 여진이 된다라는 거죠. 여진이 된다. 자, 그리고 조선이 있을 때 중국의 왕조는 명나라가 되는 거고요. 명나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당시 조선의 주변에는 바로 북쪽의 여진, 그리고 중국 왕조의 명나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요렇게 세 개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선 건국 초에는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에는 이때에는 정도전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바로 이 명의 땅인 요동 정벌을 계속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 이성계 태조 때만 하더라도 명과의 관계는 명과 어떤 관계였냐? 긴장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태종 때가 되니까요.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서 바로 태종 때가 되니까 뭐 태종 무렵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정도전 죽고, 그래서 명과 매우 우호적인 그런 친선 관계로 그 다음부터는 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에 대해서 큰 나라를 섬긴다를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대국을 섬긴다. 섬길 사자예요. 대국을 섬긴다라고 해서 조선은 명에게 계속 4대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4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리를 얻는 그런 어떤 매우 지혜로운 그런 어떤 외교를 담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과 여진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교린이라고 해서 이웃과 교류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린 정책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진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이 교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당근과 채찍을 당근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채찍도 휘두르는 그런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진과의 관계를 보시면 여진과의 관계에서 조선 일단 강경책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종대왕 때 여진을 몰아내고 압록강 유역에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을 두만강 유역에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강경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군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군이고 그리고 여기가 육진이죠. 여기가 사군. 자, 그리고 여기가 요 맨 위에 여기가 육진. 기억나시죠? 자, 사군은 누가? 최윤덕이. 그리고 육진은 김종서가. 이것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군과 육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은 바로 최윤덕이 바로 몰아내고 사군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은 김종서가 그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육진을 개척을 한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 때 그리고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회유책도 있었죠. 이들이 정말 먹을 게 또 정말 필요한 물자가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주는 교역소를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우리 국경 근처에 이들이 말 타고 오겠죠. 교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래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 이러한 회유책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자 일본에 대한 강경책 외국어도 들끓어서 바로 세종대왕 때 어디를 정벌하죠? 그렇죠 여러분. 쓰시마 섬을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또 지도 봐주세요. 여기가 우리의 부산이고 부산 앞에 느낌표 모양의 요렇게 생긴 일본 섬이 하나 있죠. 요 일본 섬이 바로 다름 아닌 쓰시마 섬. 한자로 표현을 하면 대마도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왜구의 근거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군 이종무로 하여금 세종대왕이 바로 네, 함대를 이끌고 이종무가 함대를 이끌고 쓰시마 섬을 가서 정벌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들이 또 싹싹 비니까 삼포를 또 개항을 해줍니다. 삼포. 이들이 또 필요한 물건을 또 여기서 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항구 3군데를 개방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삼포 3개의 항구를 뭐라고 하냐면 삼포라고 하는데요. 제부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우시잖아요. 제포, 부산포, 연포가 되겠습니다. 제부염, 네, 제포, 부산포, 연포를 개방을 해서 이들과의 교역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제포는 부산 바로 옆에 진해가 있어요. 진해. 여기를 제포라고 했고 그리고 부산 위에는 울산이 있잖아요. 울산이 바로 연포였던 겁니다. 부산포는 당연히 부산이고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제포가 진해 그리고 연포가 울산. 자, 삼포 개항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해약조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허용을 해주는 바로 이러한 네, 모습을 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명과의 관계는 4대 그리고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그런데 교린은 강경책과 회유책 이렇게 2개의 상반된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네, 이들을 달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죠. 우리 조선은 200년 동안 그러니까 건국하고 200년 동안 큰 전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태였고 그리고 일본은 거의 100년간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가장 치열한 그런 어떤 일본의 모든 영토가 전쟁에 휘말리던 그러한 치열한 시대가 끝이 날 무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완전히 통일하는데 이제 완전히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당시 군사적으로는 약체였던 조선을 침공한 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조선의 수도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 네, 여기가 되겠고요. 네, 일본이 바로 네, 부산으로 이렇게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포 함락되고 그리고 동래성도 네, 함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니까 당시 우리 조선 조정은 왕은 누구였느냐? 당시 조선의 왕은 선조였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 왕 선조는 당시 조선 제1의 장군 신립 여진족을 몰아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당시 조선의 영웅이었어요. 네, 신립에게 모든 군사를 주면서 바로 네, 이 일본군을 막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립이 내려와서 올라오는 일본군하고 어디에서 싸웠느냐?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하죠. 요게 태백산맥이고 요게 소백산맥인데 이 소백산맥을 넘는 고개가 문경세제잖아요. 이 문경세제에서
올라오는 일본은 이렇게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문경세제를 내주고 이쪽에서 문경세제를 건너면 충주가 나오거든요. 충주에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웬일이냐 하면서 바로 문경세제를 아무런 저항 없이 샥 넘은 다음에 문경세제를 넘으면 있는 이 충주에서 일본군과 우리 조선군이 운명을 건 격전을 한번 벌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선군이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멸한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는 도성인 한양을 버리고 한성을 버리고 명이 있는 쪽으로 북쪽으로 선조는 피난을 가죠. 여러분 선조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죠? 여기 바로 의주입니다. 의주. 네, 그래서 선조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됐다. 선조는 의주 피난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군은 계속 올라와서 한성 점령하고 개성 지나서 여기 평양까지 점령을 하고요. 또 일부는 함경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전 국토가 거의 일본의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의 주력군은 여기 한양에 있고 그리고 평양에 이렇게 주력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일본의 주력군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군은 왜 더 이상 진격을 못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배가 고파서예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군량미가 안 와요. 당시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사람마다 그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만이었다라고 보겠어요. 일본군이 당시 쳐들어온 일본군이 최대 2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안 먹었어요. 아침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저녁을 또 한 끼 먹고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먹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본군 20만이 하루에 2끼를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공기의 밥그릇이 필요해요? 40만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량미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조선 영토 안에서 자체 조달한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조선을 침공했을 때 임진왜란 당시의 작전은 뭐냐면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병진은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병행하여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수군과 육군이 함께 뭔가를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작전인데요. 뭐냐면 육군은 본토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수군은 육군은 조선 본토에서 열심히 싸우고 수군은 일본 본토에서 끊임없이 군량미를 받아다가 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성에 일본 육군한테 군량미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일본군한테 군량미를 갖다 주는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자, 결국 이기자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군량미를 실은 이 일본의 함선이 절대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바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당시 일본군은 조선 수군한테 7연패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한테 7번 싸워서 7번째 전투에서도 진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량미를 이쪽으로 못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군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작전회의 하죠. 이대로 있다가는 군량미를 며칠 더 못 보냈다가는 우리 일본군 우리 육군들 다 죽겠다. 우리 한꺼번에 이순신한테 덤비자 라고 해가지고 8번째 전투에서 이 일본 수군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순신한테 다 같이 덤볐다가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대첩이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가운데 첫 번째인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예요. 한산도 대첩. 그래서 더 이상 이 한산도 대첩 이후부터는 아예 일본 수군은 아예 출정을 못하게 되는, 절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본토에서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대요. 지금 조선의 가장 곡창지대는 전라도니까 전라도를 공략을 하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성하고 평양의 군대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산 쪽에 있는 잘 먹고 있는 이 일본군이 바로 전라도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진주가 있는데요. 이 진주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에는 전라도를 차지하는 것도 못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성을 놔두고, 상대편의 성을 놔두고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뒤에 있는 성에서 뒤따라와서 공격을 하면 전멸되겠죠. 그래서 당시 전투의 기본적인 어떤 교범은 앞에 있는 적의 성은 반드시 격파하고 함락시키고 그 앞으로 더 전진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진주성이 함락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진주성 뒤에 있는 전라도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첩이 뭐죠? 바로 두 번째 대첩인 진주 대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막 일어나요. 이루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병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 1592년 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명나라의 장군 이여송이 또 군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해요. 평양성을 탈환하고 얼마 후에는 바로 이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또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대첩이 바로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 이렇게 세 개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진주 목사 김시민, 그리고 권율 장군,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은 배고파요. 그래서 당시 아사한, 그러니까 굶어 죽은 일본군이 일본 그 병력의 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일본 수군이 교전 중에 전사한 일본군은 정말 드물고요, 적고요. 거의 대부분의 일본군을 바로 이순신 장군이 죽이게 되는데, 이순신 때문에 밥이 안 와서 굶어 죽은 일본군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정도가 이때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은 바로 이 휴전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양을 포기하고 이들은 전부 다 쭉 다 후퇴합니다. 쭉 후퇴해가지고 요 일부 지역에만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일본 군만 남겨놓고 전부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휴전협상을 아주 오랫동안 한다라는 겁니다. 4년 동안 휴전협상을 하다가 휴전협상이 결국 결렬되니까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온 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난 전란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재란이라고 하고, 요게 1597년에 60갑자로 정유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재란이라고 하냐면 정유재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정유재란에서 육전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이겨요. 그리고 해전에서도 또 크게 한번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요. 정유재란 때 육전에서의 승리는 직산전투라고 있어요. 역시 조명연합군입니다. 직산전투. 여러분 수도권 그 전철 노선도를 보시면요, 그 1호선에 그 천안역이 있거든요. 천안역 옆에 직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충남 천안 지역의 직산에서 바로 일본군을 아주 크게 물리친 대승을 거둔 조명연합군의 전투가 바로 직산전투가 되겠고요. 해전에서는 뭐 우리 1,700만 관객을 동원한 바로 그 유명한
해전 뭡니까 여러분? 명량이죠. 명량.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의 네, 명량 전투로 인해서 결국 네, 일본군을 또 일본 수군을 섬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전에서 크게 한번, 해전에서 크게 한번 이기면서 결국 일본군은 1598년에 돌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네, 바로 네, 일본군과의 우리 전쟁인 임진왜란은 네, 이렇게 종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은 우리 이렇게 해서 전개 과정을 받고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넓게 봤을 때는 정유재란도 임진왜란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진왜란 요거 하나만 적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왕이 누구죠? 선조죠. 선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호란, 정묘, 자,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의 왕은 인조죠. 인조. 여러분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항복하잖아요.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그때 항복을 한 왕이, 군주가 바로 인조 아니겠어요? 인조. 네. 자, 여러분 군주계보 중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광인.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호란 사이에, 두 개의 큰 전쟁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이 왕이 바로 다름 아닌 광해군이라는 거예요. 광해군. 네. 그래서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당연히 여러분 7년 동안에 아주 큰 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란을 복구하는, 네, 회복하는, 조선의 체력을 회복을 하는 전후, 요거는 다른 색깔로, 네, 전후 복구 사업을 했겠죠. 전후 복구 사업. 자, 그런데 이 전후 복구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또 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지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네, 이 여진족이, 자, 이쪽에 여진족이, 명나라의 군대가 원래는 이 여진족을 막는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 영토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여진족은 매우 이 당시에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진족 추장인 누르하치가 바로 그 옛날 아골타가 1115년에 건국을 한 금나라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또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우는, 대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골타의 금나라와 1115년에 고려시대가 되는 거죠. 여진족입니다. 네, 여진족 아골타, 추장 아골타가 세운 나라 이름이 금나라였어요. 그런데 물론 같은 계열의 여진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여진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16년에 바로,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여진족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누르하치가, 요건 아골타고, 네, 아골타, 요 누르하치, 여진족 추장 누르하치가 또 여진족을 통일하더니 과거 500년 전, 와 500년 전이네, 500년 전에 금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금나라를 세우죠. 큰 대자가 뭐 앞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역사가들은 이 여진족의 아골타의 금나라와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후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아골타의 금나라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아골타의 여진족의 금나라가 바로 요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의 송을 멸망을 시키더니 당시 고려, 당시는 여러분 1115년이면 요때는 고려잖아요. 고려시대 때, 네, 고려시대 때 이 금나라가 1126년에 바로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1126년에. 그래서 이때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이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해서 우리는 금나라한테 약 90년 동안 4대를 취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자겸에는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에는 이 금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 금나라는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해요. 1234년에 결국 금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몽골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금나라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 고려시대의 금나라는 자 이제 등장하는 금나라는 바로 누르하치의 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하치의 후금과 중국 왕조인 명나라가 점점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당시 조선은 무작정 명나라의 편만 들면 후금이 명하고 싸우기 전에 일단 먼저 조선으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광해군은 이 명과 후금 이 두 나라와 모두 친선관계를 유지를 하는 양쪽 모두의 비위를 맞추는 일종의 양다리 외교를 펼칩니다. 여러분 요거를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중립외교라 그러잖아요. 다시 여러분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자 전후 복구 사업을 광해군이 하고 있는데 후금이 점점 성장을 하니까 후금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후금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하고도 계속 친한 무슨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을 취했다 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공부했었냐면 자 이 동그라미 기억나시나요? 자 요 동그라미 그렇죠. 광해군 때 네. 자 당시 붕당은 크게 3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광해군과 연합한 붕당은 뭐죠?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은 의병장을 배출을 한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을 진두지휘한 왕자였던 광해군과 전후의 관계였던 바로 이러한 광해군 북인 정권이 당시에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요들이 여당이고 그리고 남이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찌그러져 있고 이들은 찌그러져 있고 당시 야당은 누구다? 바로 다름 아닌 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인. 자, 중립 외교 정책은 광해군과 북인의 이런 어떤 대외 정책이었고 서인은 여기에 무엇으로 맞서면서 비판을 했다? 친명 배금 정책으로 명과 친하고 그리고 후금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명 배금 정책으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는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광해군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또 어떤 사실이 있냐면요. 광해군이 그 가족사에서 폐모살제라고 하는 자, 이러한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이 힘든 그런 어떤 그 가족 간의 비극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4대부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남자의 아내는 여러분 첫 번째 아내니까 이 아내는 왜 처가 되는 거죠. 처. 자, 그런데 처를 놔두고 처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첩. 그렇죠. 그래서 처는 오직 한 명이고요.
첩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네, 첩은 여러 명, 뭐 100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4대부 양반 남자하고 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되냐면 적통을 이었다라고 해서 이 아들은 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첩 사이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서자라고 부르죠. 서자. 아,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4대부 양반이 아니고요.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왕의 아내에 해당하는,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인데 왕의 아내에 해당하는 이 처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왕비예요. 왕비. 비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첩에 해당하는 왕의 아내는 뭐라고 부르냐면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오직 한 명, 중전마마가 되는 거죠. 네, 중전이 되는 거고, 비는 뭐 숙빈, 경빈 뭐 무지하게 많아요. 네, 희빈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우르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과 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는, 남자는 대체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큰 대자를 붙여서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대군. 네. 그리고 서자는, 왕과 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는 대자를 붙이지 못합니다. 군이라는 거죠. 대군과 군은 이 군이 비록 나이가 더 많다 할지라도 왕이 계승서열은 압도적으로 여러분, 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대군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대군한테. 네. 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바로 왕이 계승 순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군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대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면 공주가 되는 거고, 자, 왕과 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공주라고 안 하고 옹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옹주. 자, 그런데 자, 이 왕 구체적으로 선조라고, 이미 죽은 선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조. 여러분, 광해군은 광해대군이 아니에요. 그냥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그러니까 광해군은 적자인 대군인가요? 아니면 서자인 군인가요? 그렇죠. 광해군은 바로 이쪽에 서자라는 겁니다. 이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에 해당하는 중전마마가 죽고 새로이 왕비가 새로이 선조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임목왕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임목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당연히 얘는 적자가 되는 거죠. 적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영창대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런 상태에서 선조가, 영창대군이 굉장히 어릴 적에 선조가 딱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 모든 권력은 광해군한테 있고, 그리고 영창대군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원래 왕이 계승서열은 영창대군이 훨씬 더 위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로 북인의 모든 추대를 받고 있는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계속, 영창대군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커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로 다름 아닌 서인들이 바로 이 영창대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바로 영창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광해군을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리고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죠. 하지만 계모잖아요. 자기 계모. 계모. 비록 친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왕 됐을 때는 왕후라고 안 하고 대비라고 합니다. 왕후가 대비가 돼버리는 거죠.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그래서 임목대비는
그 이후에 궁궐에 서궁에 유폐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의 덕수궁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렀어요. 네, 경운궁에 이 인목대비를 자기 엄마, 공식적으로는 자기 엄마인데 친엄마는 아니지만 사실 광희군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광희군이 인목대비보다 9살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기보다 9살 연하의 그 꼬맹이를 계속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사실 엄마 같지 않았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를 유폐하고 궁궐에 가두고 동생을 살해했다를 뭐라고 하냐면 폐모살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폐모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왕조에서 왕이 자기 동생 죽인 건 정말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 죽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이거라는 거죠. 이게 폐모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당시 유교 사회에서, 네, 여러분, 불충, 그리고 불효는 여러분 벌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불충과 불효는 사형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가둘 수가, 이런 불효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모든, 네, 사림들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서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폐모살죄를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서인들이 바로 1623년에 바로, 네, 당시 광해군이 경복궁이 임진왜란한테 불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창덕궁에 있었는데요. 창덕궁에, 네, 쳐들어가서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왕자를,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정원군의 장자인 능양군을 새로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인조반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인조반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조선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이 뭐로 바뀐다고요? 중리외교에서 친명배금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서. 그전까지는 야당의 대외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집권정당의 대외정책이 돼버리잖아요. 집권붕당의. 네, 그래서 친명배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자 누구를 자극해요? 바로 후금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후금 자극한다.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광해군이 중리외교할 적에 이때 정말로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한판 붙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 조선한테 조선도 우리 명나라 편에 군대를 보내라 라고 해서 당시 광해군은 당시 강홍립에게, 장군 강홍립에게 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군대를 주면서 정말로 명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말고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밀지를 줍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바로, 네, 전장에 가서 딱 봤는데 틀림없이 후금의 승리거든요. 네, 이거는 싸움을 안 해봐도 안 봐도 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홍립이 바로 후금의 군대에게 우리가 억지로 명나라한테 떠밀려서 온 거지 우리가 정말로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한 번 패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홍립의 항복을 통해서 조선군 사령관인 당시 도원수, 네, 그 강홍립의 항복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네, 후금을 자극하지 않아서 그 중리 외교를 계속 지켰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조반정으로 뭐로 바뀌어요? 인조반정으로 1623년 중리 외교가 바로 친명배금으로 바뀌면서 후금을 자극하게 되자 후금이 쳐들어온 게 바로 1627년이라는 겁니다. 4년 후가 되는 거죠. 4년 후. 이 해가 정묘년이에요. 그래서 이 호란을 뭐라고 하냐면 정묘호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후금의 군대가 한 3만 정도 오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정봉수 또는 이일입과 같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후금 군대의 그 후방을 교란을 해가지고 바로 이 군량미의 보급을 차단을 하는 그런 어떤 전과를 세워요. 그래서 후금 군대도 조선 땅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군대도 적었고, 그래서 이 정묘호란 때에는 조선과 형제관계,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우린 앞으로 브라더야, 우린 앞으로 친구야, 내가 진짜로 명나라 공격하려고 할 적에 너희들은 내 친구니까, 나의 형제니까 나를 뒤에서 공격하면 안 돼, 알았지? 약속! 그러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상황이 그 다음에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당시 그 후금의 황제는 2대 황제인 그 홍타이지였는데요. 이 홍타이지가 1636년 봄에, 1636년 초에 자기가 죄송합니다. 네.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꿔요. 청. 네.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위가 달라졌으니 전에 정묘호란 때 1627년에 너희 조선과 맺은 형제 관계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로 바꾸자 그러냐면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 라고 하는 요구를 해온다라는 겁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가. 네.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태종이 되는데요. 네. 청의 홍타이지, 이 태종이 군신 관계에 요구를 해온다라는 거죠. 아, 그러자 우리 조선 조정 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이 군신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싸울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쪽은 화친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주화론이라고 합니다.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론과, 그리고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의 아주 강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전론은 또 척화론이라고도 합니다. 화친을 배척한다라고 해서 주전론 또는 척화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화론과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주전론의 이 싸움은, 논쟁은 조선 조정 안에서, 인조 앞에서 하는 이 논쟁은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주전론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싸움을 못하는, 군사력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우리 조선군, 당시 국가의 군대 가운데에서 가장 최저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네. 그런 조선군이 당시 전 세계에서 어쩌면 지구에서 최고였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가진 8기군이라고 하는 기병대를 가진 이 청나라의 군대한테 우리가 가드를 올리면서 덤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거죠. 네. 주전전이 승리하면서 바로 적대의 모습을 보이자 바로 쳐들어왔다, 청나라가. 그리고 이때 홍타이지가 직접 와요. 태종이 직접 와가지고 바로 일어난 게 바로 다름 아닌 병자호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 기병대가 너무 빨랐어요. 네,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는데요. 심양에서 한양까지 도달하는데 14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그랬나 보다 싶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스피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양이 그냥 20만의 청나라 군대한테 그냥 겹겹이 둘러싸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어디를 못 가죠? 이때에는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거든요, 인조가. 근데 이때에는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그냥 번개같이 애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기 전에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남한산성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만약에 남한산성이 계획을 한 곳이었다면 거기에 군량미를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해놨겠죠. 근데 원래 거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군량미가 없이, 양식이 없이 그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1637년 1월에 내려와서 바로 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한테 엎드려서 바로
항복을 하게 된 게 바로 병자호란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청나라한테 아주 오랫동안 4대 예를 취합니다. 언제까지 4대 예를 취하냐면요. 그래서 병자호란으로 언제 항복하게 되냐면 1637년인데요. 그냥 36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청에 대한 4대를 취하고 결국 이 청나라와 명나라가 싸우게 돼서 명나라가 멸망해요.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하고 청나라가 아예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259년간, 1636년으로 따지면 259년간 우리는 일관되게 청나라한테 4대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 4대가 없어지게 되냐면요. 1894년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 해입니다. 청일전쟁이에요. 이 청일전쟁이 95년에 1년 후에 끝나거든요.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는 청일전쟁의 후의 결과, 청일전쟁 종료의 결과 우리는 병자호란 때부터 약 260년 동안 일관되게 해오던 청에 대한 4대를 이때부터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청나라에 대한 4대를 대외적으로 취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나라한테 보복을 하자, 우리가 쳐들어가자 라고 하는 전쟁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청에 대한 4대지만은 대내적으로는 북벌을 취하는, 북벌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북벌 운동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 이후부터를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호란 받고 이렇게 해서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조선 전기의 정치는 자 이것으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 이후에는 조선 후기의 정치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